혼자만 읽기엔 너무 아쉬운 책들.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책들. 북토크쇼 해시태그 책 지금 시작합니다. 드디어 저희 프로그램이 1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벌써 박수 한번 칠까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희 1회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가을이 오네 만에 했던 것 같은데 벌써 뭐 겨울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네, 맞아요. 처음 시작할 때 더웠던 느낌. 네, 맞아요. 전 아직 어색하네요. 그렇네요. 김지우 씨가 분발을 좀 방금 녹화 시작하기 전까지 뭐 이제 프로 드림러가 되겠다고. 그래서 뭐 진짜로 아직 뭐 저희 다 좀 어색하긴 한데 10회 넘어서 이제 20회, 30회까지 계속 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그 책도 같이 정하고 또 이렇게 책에 대해서 우리는 한 권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권만 이렇게 깊이 있게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항상 제가 가장 원하는 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신간으로 하고 그래서 게으를 수가 없고 계속 읽으면서 그럴 수는 없죠. 오늘 밤새서 읽었는데도 막 과연 이걸 내가 다 소화한 것일까 의심하면서도 또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서 일단 저를 공부시키는 데는 다음엔 정여울 작가님이 고르시는 걸로 하죠. 그런 건 아니고요. 함께 정하는 게 좋죠. 예. 이쯤에서 보시는 분들이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 책은 굉장히 힘들게 정해진 우여곡절이 좀 있었죠. 있었습니다. 예, 이 두께를 보고 제가 손사래를 치며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이 두께에 비하면 빨리 읽히는 그런 책이고 감정의 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부제가 달렸는데 계몽주의 2.0 그러니까 2.0이라고 하니까 계몽주의가 2.0밖에 안 됐나?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계몽주의라고 생각하던 그 근대 초기에 그 계몽주의를 이제 넘어선 새로운 계몽주의가 필요한 시대라고 저자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매우 계몽적인 태도로 이 책을 다뤄보도록 아니요, 그러면은 다들 끝입니다. 예. 계몽이란 단어 자체가 좀 저도 사실 거부감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저도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도 계몽적인 느낌 안 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은 조금만 이제 뭔가 가르치는 느낌이 들면 에이 선생님 꼰대야 이렇게 돌아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계몽이라는 단어를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긴 하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난점은 계몽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계몽이라는 것은 어떤 지성의 힘을 활용해서 이제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고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점을 계속 알려고 노력하는 그 의지 속에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들려는 어떤 운동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상이라기보다는 어떤 흐름이고 태도이기도 한 것 같은데 알려는 노력을 멈추는 게 사실 반지성주의고 얼마 전에 또 반지성주의라는 것이 엄청 화두가 됐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반지성주의와 함께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트럼프 당선 이후의 미국 사회를 또 함께 생각해 보면서 보면 이 계몽주의 2.0의 의미가 좀 더 다채롭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다루는데 저는 매우 다양스러운 것이 이 책을 가지고 기사를 썼었기 때문에 기사로 썼던 책을 이번에 다루는 건 이번에 처음이고요. 그래도 저는 뭐 다시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방송 준비를 할 때 기억이 안 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좀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책 속에는 김지훈 기자가 늘 정리의 달인으로서 정리의 달인 김지훈입니다. 대본에 써 있어요. 그래서 계몽주의 2.0은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미국의 정치 상황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어떤 합리성이나 이성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이 왜 현대 사회가 이렇게까지 비합리가 합리보다 더 위에 있게 됐는가에 대해서 좀 추적을 하는 책인데요. 그래서 이제 인지과학을 통해서 이제 과거 인간의 동물인 상태에서 어떤 그 이성을 가진 그런 존재를 발견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 어떤 과거의 동물성이 강했던 그 시절의 사고방식이 남아서 인간을 어떤 이 합리적이지 않은 비합리성으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본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이전에는 이제 계몽주의라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문명이 이제 만들어져 왔는데 20세기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등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비합리성을 더 호소해야 될 것들로 생각을 하는 그런 현재 그런 정치 세태에 대해서 분석해 나오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지은이는 이제 조지 프이스라는 사람인데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로 있고요.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국내에도 이제 이 전작들이 좀 소개돼서 많이 읽혔었거든요. 혁명을 팝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 이 두 책이 좀 국내에서도 좀 출간이 돼서 좀 화제를 낳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책이 2014년에 출간됐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당선되고 뭐 페이크 뉴스 얘기가 막 나오기 전에 이 책이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레이건 시대 얘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보면 미국 정치라는 게 이미 그때부터 트럼프의 등장을 예고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대목들도 좀 있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썼는데도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나잖아요. 네. 네.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 사례로 드는 게 2010년에 열렸던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제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집회 이거를 이제 사례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집회가 있었는지도 몰랐고 책을 보고 이제 찾아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집회였더라고요. 예. 어쩌면 우리의 촛불 집회하고도 좀 비슷한 것 비슷할 같아요. 수도 있겠죠. 예. 집단적인 제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의미도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촛불 집회가. 저는 이 책에서 6장의 소제목이 이 책의 어떤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 세상은 미쳐버렸는가? 아니면 나만 미친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인지 실험들을 심리학자들이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전기 고문하는 실험 얘기가 나오잖아요. 집단이 다 광기에 젖어 있을 때 한 사람만이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담긴 그런 실험으로 보여졌는데, 예, 전기 고문을 정말로 이제 진짜로 하는 건 아니고, 전기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연기자로 하고, 그리고 이제 교수가 이제 그 실험 참가자들에게 이 연구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예,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전기 고문이 가해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가해지는 건 아니고, 근데 참가자들은 이게 실제로 가해진다고 믿게 연기를 막 실감나게 한 거죠. 연기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제발 그만해달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별다른 괴로움 없이, 그리고 뭔가 이게 중요한 실험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게 중요한 일이라면 피해자가 있어도 감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끔찍한 실험인데, 사실 저는 이런 실험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지금 금지돼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하는 것 자체가 실험 참가자들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트라우마들이 일어났었고, 이제는 이제 연구 윤리 같은 것이 많이 개정됐는데, 그런 모두가 만약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두가 사람들이 뭐 복수는 당연히 개인이 해도 되고,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분위기라면 모두가 그렇게 하는데 나만 안 한다면 내가 미친 사람이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단하고 뭔가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 주변의 반응에 따라서, 대다수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또는 권위자들의 어떤 목소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실험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이성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지만 이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믿어온 것처럼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인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성의 중요성을 좀 더 전파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몽이라는 거, 이성 자체가 변화할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성 자체, 계몽 자체가 좀 진화하고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성을 굉장히 이제 저희가 알고 있던 어떤 선입견이랑 완전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죠. 이제 지은이가 이제 이성이라는 게 굉장히 적나라한 그 문장들로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전까지 우리가 아까 정 작가님이 그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몽주의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역사적 배경들을 살펴보면 그 계몽주의 1세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2.0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1세대의 이성을 믿었던 사람들은 가장 큰 오류가 이성이라는 게 각 개인의 뇌 속에 들어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게 하늘이 내려서 인간 머릿속에 뭔가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이성이라는 거는 이제 합리적 사고를 집단 행동으로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이성이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의 앞부분이 이제 대부분 그 이성이 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 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뇌과학이나 인지과학에서 새로 밝혀진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이성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각 개인의 뇌 속에 들어있는 뭔가가 작동하는 게 이성이 아니라, 이성은 언어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 언어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집단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향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성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설명할 때 두 가지 인간 정신의 그 발동 시스템을 좀 견줘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인지 지각 능력에 충실한 굉장히 즉자적인 반응에 특수성이 작용하는, 예를 들면 뭐 개와 고양이를 알아보는, 이건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고 작동은 일단 굉장히 직관의 영역이라고 좀 분류를 하고 있고, 이성의 영역은 이것과 완전 다른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보다 느리고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언어에 기반을 두고 있는 활동들을 이제 합리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그 사고 작동 체계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발견해야 되는 이성이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설명을 매우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이제 결혼 퀴즈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퀴즈를 하나 내주시는데 이걸 약간 저희 이름으로 외국 사람 이름이라서 저희 이름으로 바꿔서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한번 독자분들도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훈이는 여울이를 보고 있다. 그리고 여울이는 원영이를 보고 있다. 지훈이는 기혼이다. 원형이는 미혼이다. 로 기혼인 사람이 미혼인 사람을 보고 있다. 이 말이 맞다, 틀리다, 알 수 없다. 이 세 가지 답 중에 하나 고르는 거죠. 이 기혼인 사람이 미혼인 사람을 보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잠깐 뭐 멈추고 한번 답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답을 알 수 없다, 뭐 이런 걸로 바로 직관적으로 뭐 이렇게 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기혼인 네. 지훈이가 보는 여울은 이 미혼인지 기혼인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네,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 여울이가 네, 죄송합니다. 이름 막 부르 원형 아니 가상인물의 가상인물의 여울이가 사실 이러려고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을 불러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농담이고요. 네. 네. 아,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알 알 수 수 없다. 없다. 알 수 없다고 네. 하는 거죠. 근데 여울이가 미혼이 기혼이 상관없이 기혼인 사람이 미혼인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여울이가 이제 미혼이라고 하면은 기혼인 제가 여울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 거죠. 여울이가 기혼이라고 하면 기혼인 여울이가 미혼인 원영이를 보고 원인을 있으니까. 보고 있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여울이가 이제 미혼이든 기혼이든 상관없이 기혼인 사람이 네, 미혼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거는 네. 맞는 얘기가 문제가 되는 맞게 거죠. 되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뭐 그냥 여기 여울이가 뭐 미혼인지 기혼인지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직관으로, 뭐 사람들의 얼굴을 뭐 인지한다든지 어떤 멀리 있는 물건을 감식한다든지 뭐 같아, 뭐 보여, 뭐 계산을 할 때 암산을 해서 대충 추산을 한다든지 이런 계산들의 어떤 그런 직관을 이용한 것이고,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따져서 두 가지 변수를 기억을 하면서 추론을 전개해 나가서 답에 도달하는 것이 그 이성의 사용이라는 거죠. 합리적 사고. 네, 합리적 사고. 네,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하는 것 중에 좀 제일 전 핵심이라고 봤던 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성은 이제 진화 과정에서 생겨난 부산물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라고 합리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인간은 진화를 해온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를 하면서 이성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은 그건 완전히 틀린 얘기고, 이성이라는 거는 어떻게든 진화적 과정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진화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 이제 언어인 거죠. 생존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언어라는 게 먼저 만들어졌고 이성이라는 거는 인간의 언어가 있은 뒤에 합리적 사고라는 게 가능해진 부분에 어떤 기대고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성이라는 거는 인간한테는 부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기본적으로 인간의 동물적인 노력해야만 어떤, 노력해야만 할 가능한 수 있는. 거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합리적 사고라는 게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느리고 오래 걸리고 익숙하지 않고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좀 먼저 인식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성에 대해서 그 인지과학이나 이런 얘기들을 앞에 막 풀어놓는 이유가 이런 걸 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지 감정의 반대말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개념이기도 하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얼굴을 알아보는 정도의 그런 직관 이런 것은 모듈처럼 그것만 딱 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딱 빼내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글쓰기나 수학 계산이나 이런 합리적인 사고 이런 것은 굉장히 통합적인 과정이라서 뭐 하나를 딱 뺐을 때 그게 기능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라는 거죠. 예. 거기서 나오는 되게 재밌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클루지라는 개념이고 하나는 이제 스캐폴딩이라는 이 두 가지가 되게 재밌는 어떤 키워드더라고요. 그래서 클루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프로그래머들이나 공학자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래요. 그래서 비행기 같은 경우를 사례로 들면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뭔가 부품이 하나 빠지거나 이상이 생겼을 때 그거를 본질적으로 고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를 근본에서부터 얘가 얘를 건드리고 얘가 이거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고쳐야 돼가 불가능하고 그 정도 복잡한 기계라면 임시 변통을 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능력들을 이제 클루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그런데 프로그램에서 그 설명이 나와 있는 게 어떤 수를 넣었을 때 여러 뭐 계산을 통해서 어떤 다른 수가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37 넣기만 하면 이상하게 다른 모든 수는 잘하는데 37만 넣으면은 답이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그런 거지? 어떻게 뭐 처음부터 뭐 버그를 뭐 되는 걸 다시 한번 고쳐보고 프로그램 다시 설계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단 37을 넣었을 땐 234란 답이를 산출하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덧붙여 프로그램에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나에 덧붙이는. 덧붙여 넣는 거죠. 굉장히 비이성적인 문제를 방법을 꼼수를 써서 이게 돌아가는 동원해서 것. 예. 그러니까 클루지가 그냥 꼼수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떤 엄청나게 많은 수학 이론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필기 도구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산으로는 대체국 네 자리만 이렇게만 넘어가도 엄청나게 힘들고 뭐 엄청 시간이 많이 틀리는데 사람들한테 종이와 펜을 갖다 주기만 하면 막 엄청 피타고라스의 정리부터 시작해서 뭐 3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을 막 지나가지고 뭐 온갖 뭐 그 문제들을 막 풀어내고 뭐 E는 MC 스퀘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하지만 종이랑 펜을 좀 뺐으면 바로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네네. 그럼 그거는 아까 뭐 그 기온 미온 퀴즈도 그렇죠. 종이랑 만약에 펜만 적었을 있으면 펜이 금방 있으면 풀 수 좀더 있는데 정확하게, 네. 종이 펜 없이 하려면 막 헷갈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쉽게 그냥 그냥 직관으로 직관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해버리는 직관대로 거죠. 따라가는 예. 거죠. 그래서 그런 종이와 펜 같은 것들이 인간의 클루지인 것이죠. 외부 환경. 그래서 이성이 인간의 뇌 안에 있는 것만 아니다라는 말을 되게 명확하게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저는 올림픽이나 이런 그 국가 대항 경기도 일종의 인간의 호전성과 공격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클루즈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 재밌었어요. 1차 대전에는 그다지 민족주의가 강하지 않았을 때인데도 그 암살 사건으로 일어난 그 촉발된 그 전쟁이 너무나 일파만파 커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왔을 때는 완전히 국가 대 국가의 전쟁으로 예, 민족주의나 어떻게 보면 민족 이기주의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러니까 아와 적을 나누려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너무나 처참한 방식으로 보여준 전쟁이라고 보는 거죠, 저자는. 그런데 차라리 스포츠나 이런 것들로 뭔가 공격성을 다른 쪽으로 해소할 수 있게 클러지를 만들어주면 공격성이 호전성이나 우리끼리만 뭉치고
이런 것이 그래도 좀 완화된다는 식의 설명이 그건 좀 그럴듯하다. 그런데 그래도 종교에 대한 분쟁이나 테러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변수가 돼서 지금 인류 전체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러지가 생각보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본적인 공격성과 야만성을 해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지은이는 이제 그게 어떤 그 본질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환경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 나은 답을 찾아가기 위한 계몽주의의 자기 발전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클러지랑 함께 재밌는 그 단어가 또 스캐폴딩인데 이건 이제 건축에서 쓰이는 용어더라고요.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노가다판의 건축 현장에 재료를 이제 올려 날리려면 인부들이 발디딜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발판들을 만드는 거를 그 발판을 이제 뭐 비계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제 스캐폴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스캐폴딩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환경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가 결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이성을 더 단련시키는 그런 활동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1세대 계몽주의, 우리한테 반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만드는 1세대 계몽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이성이 이렇게 환경에 의존적이고 인간의 유전적인 어떤 그 방향, 진화적 방향 이런 거에 거스른다는 거를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이성이라는 게 진화의 결과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했던 어떤 기획들이나 계몽주의적 기획들이 결과적으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진단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성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거죠. 거죠. 예. 그들이 반대했던 낭만주의처럼 오히려 이성 자체를 낭만적으로 너무 이제 낙관적으로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성의 복잡성이라고 할까요? 이성의 가변성, 이성의 예측 불가능성까지 함께 사유할 수 있는 좀 더 발전된 형태의 계몽주의가 필요하다는. 근데 이제 계몽주의라는 말 자체가 너무 딱딱해서 단어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찰, 성찰이나 지성 이런 말에는 사람들이 계몽만큼 큰 반감은 없거든요. 덜하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성찰하는 그 이성, 그리고 이성 자체를 사유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이 제목을 좀 더 이 기획의 이 프로젝트인데 일종의 새로운 단어들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성찰하는 이성 모르겠어. 성리학 모르게. 그럼 또 이제 바로 더안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성리학 자체는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그 이제 18세기 계몽주의가 이제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좀 찬찬히 다시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 저자의 말로 좀 쉽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모든 것을 인간 정신의 모든 것을 다 이성이 잘할 수 있다. 뭐 전통이나 직관, 권위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이성으로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 로크의 얘기인가요? 대표적인 계몽주의자인데 인간이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뭐 어떤 걸 교육시키고 뭘 해도 완벽한 뭐 어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계몽주의대 항상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거죠. 이 국가가 없었다면, 법률이 없었다면 어떤 이런 윤리가 없고 뭐 가족제도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그럼 처음부터 이제 이성을 동원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구축을 해보자 이게 다 계몽주의의 계몽주의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부터 공산주의 혁명까지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이것의 문제점은 자신이 이 이성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외부 세계 정신 활동에 대해서 잘 안다고 가정을 해버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계몽주의의 반발에서 보수주의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과거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수천 년간 지혜가 쌓여왔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포섭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저도 뭐 맨날 다 아는 얘기지만 이렇게 또
새로운 방식으로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목에 이제 좀 인용을 하자면 140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1세대 계몽주의의 실패 얘기를 하면서 에드먼드 버크 얘기를 이제 주요하게 하죠. 그러니까 버크의 충고를 계몽주의자들은 제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버크의 충고는 뭐냐면 너네들이 이성에 기반해서 모든 국가와 사회를 다 새로 건설하겠다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도덕은 개개인의 가슴이나 머릿속에 온전히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아까 우리가 이성에 대해서 했던 얘기랑도 이제 상통하는 거죠. 도덕은 복잡한 문화적 고안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정되고 재생산되며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도덕을 벗겨내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고삐 풀린 상태가 되고 만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제 보수주의가 그러면 맞다는 얘기인가. 근데 그것도 이제 비판을 하거든요. 보수주의라는 거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지하는 것과 이성의 정반대를 예찬하는 것은 완전 다른 일이라. 그래서 직관의 보수주의가 계속 매달리면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정치의 어떤 실패 사례들, 보수주의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맥락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뒤에 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죠. 예.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를 나눈다고 하면 이 사람의 기본 입장은 진보주의는 합리적 사고를 이제 기반으로 삼는 그런 정파라고 한다면 보수주의는 아까 계몽주의자들과 싸웠던 보수주의자들처럼 전통에 의존을 하고 본성에 호소하고 직관에 호소하는 이런 이제 정파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접근 방식인 것 같고 이 사람이 보기에는 진보주의가 자기 갈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현대 정치에 들어와서 합리적 사고를 막 주장을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보수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어떤 직관에 호소를 한다거나 보수주의는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기 때문에 이 규합이 되게 잘 되는 거죠. 예. 이겨본 적도 많고. 그렇죠. 근데 진보와 합리는 너무 어렵거든요. 예. 집권도 많이 못 해봤고 네. 경험도 많이 없고 항상 뭔가와 투쟁해야 되기 때문에 집권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책에서도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 있잖아요.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할 때 정말 의외로 폭발력이 컸던 운동이 또 너무나 힘없이 무너지는 그것에 대해서 저자가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거든요. 어떤 구심점을 지향하는 운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물음표를 던지는 운동이었잖아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 사회가 뭔가 광기의 폭주 열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아무도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물음표를 던지자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는 좋은 시작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정치적인 힘으로 가져가지 못한 것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어날 때 민주주의의 발전도 가능하고 계몽주의 이점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은이가 오큐파이랑 같이 이제 사례로 드는 게 피의자 인권. 그러니까 피의자 인권에 대해서 미국의 상식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거죠. 피의자에게 인권이 어딨어? 근데 이미 이제 미국 사회가 많이 보수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직관적인 선동에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보수주의 앞에서 상식이라는 게 무슨 이유가 그냥 그게 상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네가 알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따라가게 되는 이게 가장 좀 비극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피의자 인권에 대한 보호나 이런 걸 주장하려고 하는 진보 세력들은 사람들한테 그 정도의 감정적 호소를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자 인권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같이 해보자로 얘기를 해야 되고 아까 정 작가님 말씀하신 오큐파이 운동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금융 지배를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해보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운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운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진보 진영이 결국에는 맞불 작전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제 인물로 조지 레이코프를 사례로 드는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우리도 직관에 호소하는 간명한 정치적 슬로건으로 사람들한테 지지를 얻어보자.
결과적으로는 조지 레이코프 비판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물론 그 선의도 좋고 그 어떤 진보적인 생각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이 사람이 했던 거는 결국은 맞불을 놓는 거에 불과했고 그런 운동들이 계속 배가 되면서 티파티나 이쪽이나 전부 다 이제 직관으로만 이루어지는 정치적 사고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당선되는 국면에서 봤던 그런 정치판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게 가장 좀 비판의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상식 보수주의의 어떤 전략들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레이건 얘기가 제일 재밌었거든요. 그 레이건이 그때 당시에 트럼프인 거죠. 딱 보니까 완전히 똑같은 트럼프가 했던 것과 그 거짓말을 TV에 나와서 꺼리낌 없이 하고 틀렸다고 지적받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뭐 이런, 이건 이제 그 토킹 포인트 전략이라고 하는데 상대에게 부정적인 단어만 이제 강조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막 이런,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게 저희도 한 2010년대 초반에 공감의 정치나 감정의 정치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제 기억에도. 아, 지금도 지금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레이코프의 책도 그런 맥락에서 좀 많이 읽혔었고, 공감하지 못하는 진보가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그거를 이 사람의 버전으로 한국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우리의 진보의 문제는 공감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합리적 사고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그걸 하겠다고 이제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되게 힘든 길을 예.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더 게으른 문제가 거고.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쉽잖아요. 실제로 공감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정치적 슬로건으로 감정에 호소해서 뭔가를 이끌어내는 거는 예, 굉장히 쉽지만 이 사람이 주장하는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삼는 진보운동의 기반으로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미국이 원조. 미국이 원조.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예. 북한이 있어서 뭐 민주주의 운동도 안 되고 뭐 다 이런 식으로 해야잖아요. 뭐 NL이라든지 그런 운동권 단체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 우리나라가 되게 그런 게 심하구나 생각했는데 미국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인류 자체가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는 거죠. 계속 보수는 어떤 사람의 본성, 부족주의, 뭐 쟤네는 적이야, 이민자는 적이고, 뭐 여자는 열등하고, 흑인 열등하고, 그래서 계속 사람들의 그런 부족주의 같은 본성에 막 유전자적인 호소를 하면서, 본성에 네. 계속 호소하는. 그래서 뭐 저 똑똑한 놈들 저거 뭐 입만 살아가지고 뭐 저 빨갱이들 뭐 비판만 잘하는 거 뭐 이런 계속 이 사람들을 어떤 본성으로 끌어내리는데 진보는 계속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찰하는 진보인 거죠. 막 많은 그 블럭들이 있지만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 장애물들을 성찰과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근데 뭐 정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음식 얘기가 되게 재밌었는데요. 162쪽에 보면은 그 식습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 가장 직관적인 판단을 많이 내린다는 거예요. 이 설탕과 지방은 칼로리 면에서 가치가 크지만 진화적 적응의 환경에서는 설탕과 지방이 든 음식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옛날엔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있을 때 최대한 먹으라는 규칙을 만들었대요. 이제 당분을 얼마든지 과잉 생산하게 되는 이런 환경이 되면서 이제는 이 충동을 지속적으로 눌러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의 몸은 그렇게 진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단 것만 보면 막 엄청난 그 욕구가 생기는 거죠. 이것을 잘 해내지 못한 결과가 매년 미국인은 약 88kg의 고기와 약 90kg의 곡식을 먹고요. 그런데 여기에 약 69kg의 설탕과 약 34kg의 지방을 또 더한대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선택은 거의 언제나 장기적 이득을 위한 단기적 희생의 구조로 돼 있어서 먹는 즐거움은 즉각적인데 그것이 유발할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먼 미래의 일이니까 내 몸을 위한 것이 그런 그 합리적 사고인데 내 몸조차 위하지 못하는 게 이 나약한 합리적 사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찔리기도 하고 저도 이게 단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합리적 사고라는 것이 뭐 정치나 경제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의식주의 영역에서 다 적용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약간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의 정식 버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피엔스의 정치 사피엔 버전. 정치 버전. 네. 그러니까 그 유발 하라리는 그 어떤 인류의 발전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발명품들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혁명이라는 것도 농업 기술을 통해서 생산성이 늘어나서 이제 잉여 가치가 늘어났기 때문에 계급이 나눠지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예술이 종교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사회가 한 번 그 발달을 하는 거잖아요. 채집 사회에서 발달을 한 다음에 이념적인 창조물인 회사가 생기고 뭐 계약, 장부, 뭐 이런 시장, 뭐 무역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또 자본주의 사회로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것들 얘기하듯이 어떤 정치라는 것도 계속 그런 어떤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장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캡틱 가으로인데요. 저희 한국판 여기도 이제 그 포커스를 실린 게 주로 그 대목들이거든요. 사람들은 왜 생각을 바꾸지 않는가? 뇌는 왜 비과학적 사고에 빠지는가? 직관을 없애기 어려운 이유. 왜 비판적 사고는 가르치기 어렵나? 이런 주제들로 비슷한 주제네요. 네. 이 책이랑.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추론되는 게 어떤 부분들이냐면 인간의 유전적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이성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적 사고나 인간다움의 어떤 척도로 일컬어지는 어떤 문화나 그러니까 이게 원초적인 수준으로 있겠지만 그런 것과 다르게 이제 이 조지 푸이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인간의 뇌에 덧대어진 기능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합리적 사고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좀 조명을 받는 것 같거든요.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노력해야 돼. 인간은 결코 본능대로 살아서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 사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을 하고 그것도 이제 개인의 고민이 아니라 어떤 집단적인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가장 최근에 좀 관심사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군데서 주목하고 있는. 그래서 그 이 저자가 말하는 게 슬로우 폴리틱스, 슬로우 폴리틱스. 느린 정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건가요? 근데 이게 읽으면 사실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지? 딱 와닿지 않잖아요. 네, 그냥 추상적인 선언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아마 이거에 기반을 해서 구체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는 것이 이제 과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슬로우 폴리틱스 선언은 뭐 대체로 이런 거죠. 패스트 라이프는 이제 직관에 호소하는 굉장히 손쉬운 삶의 방식의 희생자가 됐다, 우리가.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라는 이름에 걸맞으려면 이 가족도를 제거를 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숙고를 견고하게 지켜내는 것만이 그 보편적인 멍청이 만들기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선언처럼 쭉 나와 있는데요. 뭐 여기 메시지는 저희 뭐 오늘 얘기했던 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천천히 본능에 끌려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피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 있는 좀 시간을 두고 그리고 미디어 같은 경우도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고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마지막 장에 그 스타트랙 영화 이야기를 사례로 들잖아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USS 엔터프라이즈호가 미지의 행성에서 온 난민을 하나 구조하는데 그 행성 사람들의 피부색이 되게 특이했다는 거예요. 몸의 절반은 희고 절반은 검은 그런 형태였는데 흑인, 백인 이 구별이 안 통하는 그런 피부색이었던 거죠. 얼마 뒤에 두 번째 우주선이 와요. 근데 여기에는 그 행성에 경찰이 타고 있는데 그 난민을 송환해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들의 행성에서 반란을 주모한 자니까 잡아가야겠다고. 그래서 양 집단이 각기 자신이 상대 집단과 아무 공통점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엔터프라이즈 사람들 보기에는 둘이 똑같이 생겼는데 왜 저러지? 그 행성의 경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눈이 달려있다면 놓칠 수 없이 너무나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는. 자신은 왼쪽이 검고
오른쪽인데 저쪽 사람들은 오른쪽이 검고 왼쪽이 희다는 거죠. 엄청 다르지 않나요? 예, 엄청 다르다고 했는데 그들 엔터프라이즈 사람들한테는 그냥 반쪽이 검고 반쪽이 흰 건 똑같잖아. 전혀 왼쪽 오른쪽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반전이 시청자에게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40분이나 그 사실을 계속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경찰이 이게 다르다고 언급하니까 언어로 표현을 하니까 그것이 명백한 차이임을 깨달은 거죠. 이런 에피소드가 인종 심리학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차이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차이에 집중하는가, 예, 어떤 차이에 중요성을 부여하느냐 이것이고 이게 이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종주의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종에 대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계속 인종주의를 철폐하자 이런 것보다는 인종에 대한 관심 자체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그런 정책을 만들거나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클로지거나 예. 환경적 스캐폴딩이거나 이런 거죠. 예, 네. 그런 장치를 만들므로써 사람들에게 인종을 덜 생각하도록 생각할수록 더 분열이 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그럴까? 이 부분은 저도 결론은 잘 못 내리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연구에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던 거잖아요. 클루지나 어떤 스캐폴딩 같은 것이 예, 생각해볼 주제인 것 같아요. 느린 정치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신고리 발전소를 생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했던 것들이 이제 양쪽에 그 뭐 찬성, 완전 찬성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여러 차례 이제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듣고 서로 토론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서 투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뭐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막 전달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정책이 어떻고 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사람들을 딱 앉혀놓고 공부를 진짜 시킨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뭔가 수기 민주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시도가 있었고 그래서 좀 많은 좀 여러 그 갈등들을 좀 해소한 그런 면들이 완벽한 예는 아니지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었던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하버마스가 얘기한 이 사람의 스승인 하버마스가 얘기한 그 공론장에서 뭔가 토론해서 결정을 하는 것의 소중함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한 거잖아요. 같이 공부를 같은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획기적인 일이었던 거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감정적인 면이 좀 드러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좀 더 오래 걸리겠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토론과 이 공론장을 형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뭐 일각에서는 이제 그게 제대로 된 수기냐 이런 비판도 있고 그러게 너무 어떤, 짧았으니까. 예. 또 어떤 데서는 또 굉장히 진전이 이뤘다 이런 평가 좀 다양한 평가가 겹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분명한 건 어쨌든 이런 수기라는 게 합리적 사고를 집단으로 동원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주목을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분명히 뭔가 학자들마저도 나아졌어요. 예. 그게 보였어요.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집단으로 추구해야 될 길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공감대는 확실히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책을 또 얘기해 보니까 특히 또 그런 면이 맞는 것 같네요. 예. 저는 이 태도 얘기가 나와요 책에.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강준만 교수가 얘기했던 싸가지 있는 진보. 그래서 그거랑 약간 겹쳤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제정신 회복을 위한 집회에서 가장 많이 보였던 팻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누구는 히틀러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정파의 누구지만 그 사람은 히틀러가 아니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는 빨갱이가 아니다. 예, 우리는 뭐 다르게만 얘기하면 너 좌파야? 너 빨갱이야? 이렇게 공격을 받잖아요. 근데 그걸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누구는 박정희가 아니다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일관된 주장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구를 히틀러라고 부르면 그냥 후련하잖아요. 나쁜 놈이라는 거를 딱지를 붙이면 우리는 다 후련해하고 어떤 정치적인
성과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가장 기본적인 어떤 합리적 사고는 정말 그런 기초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누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일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런 것들로 최소화시키고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거기에 투영하지 않을 때 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수기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의 어떤 삶의 방식이고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뭐 자녀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부터 합리적인 방식으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문제를 논의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이런 슬로우 폴리틱스, 그러니까 느린 정치의 핵심적인 거는 문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책 방송이긴 하지만 책이나 뭐 저희가 신문 기자라서 뭐 그렇긴 하지만 이제 신문들을 통해서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고, 또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를 배우고 다양한 어떤 이런 합리적인 우리가 만들어내 있는 발명품들,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철학이라는 이런 것들을 배워서 어떤 그런 합리적인 사고를 개발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그런 지금 요구되는 그런 삶의 하나의 방식이라는 그런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인간의 마음은 되게 게으르기 쉬운데 어떻게 보면 그 사유의 게으름, 열심히 사유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판단과 사유는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은 A 아니면 B, A는 나쁘고 B는 좋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판단이니까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죠. 이게 이제 주로 직관적이고 감정적일 때가 많은데, 사유는 반대로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풀어 쓰는 거거든요. 그 사람, 논증이라고 예, 하겠죠. 논증이기도 예. 하고 예술적인 사유도 가능하잖아요.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야기를 소설로 쓸 수도 있는 거, 이런 게 사유인 거죠. 그래서 글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지한 글을 쓴다는 것은 사유를 필요로 하는 일이고, 오히려 판단과 싸우는 거거든요. 결론을 내리는 것과 싸우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 사유하기의 게으름을, 판단으로 빠져버리는 그 게으름을 극복하는 것이 이성의 과제가 아닐까. 예, 우리가 끊임없이 더 사유하려고 노력해야겠다는. 그런데 글쓰기는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저절로 사유하게 만드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일기도 좀 많이 쓰고 편지도 좀 많이 쓰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책 방송도 좀 많이 봐주시고요. 그럼요. 예. 오늘은 계몽주의 2.0으로 얘기를 나눠봤고요. 실제로 책 안에 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 3페이지 정도가 합리적 사고의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도 이제 뭐 합리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는 책들을 계속 앞으로도 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해시태그 책은요, 유튜브,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팟캐스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계몽주의 2.0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으로,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